제40화 항우와 여포. 중국사 역대 최고의 무장인 초안지의 항우를 생각하면 시대가 영웅을 만드는 것인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것인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항우도 죽기 직전 남긴 마지막 시 해하가에서 때가 불리하니 내 말도 나아가지 않는구나 라며 때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천하무적이었던 항우도 때를 만나 일어섰다가 때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예시로는 초안지의 난세가 끝난 한나라 문제 시절 장군 이광은 문제의 행차를 호위하며 흉노족의 공격을 막았으며 적진을 함락시키고 위험을 무릅쓰고 황제를 지키려 맹수들과 맨손으로 격투하기도 하는 등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문제가 이런 이광을 보고 한탄했다고 합니다. 아깝도다. 그대는 때를 만나지 못하였구나. 만일 그대가 한 고조 유방을 만났더라면 만명을 다스리는 재우는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하지만 훗날 이광은 흉노와 싸우려다 길을 잃었다는 이유로 일개 형벌 관리의 신문을 받는 치욕을 당하자 스스로 자결하고 말았고,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노인이건 청년이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지만 항우는 패자이면서도 중국사에서 남자의 로망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마천의 항우 봉기에 등장하는 기록들은 이것이 정사가 아닌 무협지의 이야기인지 의심할 정도로 극적인 승전보를 담고 있습니다. 거듭된 패전에서도 기회만 엿보던 유방과는 달리 단 한 번의 해하 전투에서 패한 뒤 남자답게 죽음을 선택한 그의 마지막 모습도 어리석어 보이지만 영웅다운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황제들만이 등장하는 본기에 진시황 본기 다음에 한고조 본기 대신 항우 본기를 배치하면서 황제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한때 항우가 진나라 이후 실질적인 황제의 권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하면서 역사의 패배자인 항우에게 황제에 준하는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항우는 24살이 되던 해에 숙부 항량이 반기를 일으킬 때 부장이 되어 회계군수가 된 항량을 보좌하였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서 숙부 항량은 진나라의 장한이 이끄는 진군의 역습으로 전사하였고, 송의가 지휘관이 되었으나 상관 송의가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원하지 않고 관망만 하자 송의를 살해하고 스스로 상장군이 되었습니다. 항우는 장하강을 건너 사흘치의 식량만을 준비한 다음 부하들 앞에서 솥과 타고 온 배를 모두 부숴버리면서 결전의 의지를 보인 다음 진나라 군사를 대파하는 거록대전의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초나라의 군사의 함성은 하늘을 진동시켰고, 승리한 항우의 위엄은 그가 제후군 장수들을 부르자 모두 무릎으로 기어서 나왔으며 감히 항우의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하였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의 항우의 전설적인 승리는 팽성 전투의 대승을 들 수 있습니다. 항우가 팽성에 도읍을 세운 후 서초 폐항으로 자칭하고 그동안 모시던 허수아비 초나라의 의제를 암살했습니다. 항우는 제나라의 반란을 진압하러 갔다가 마무리 짓지 못하였고 팽성을 빼앗겼으나 단 3만의 부대로 한왕이 60만 대군을 격파하는 무협지의 한 장면과도 같은 믿기 어려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당대는 물론 중국사 전체에서 항우를 능가하는 장수를 찾기 불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승리였습니다. 중국 역대 장수 중에서 만인지적이라고 불리운 장수는 항우와 삼국지의 관우와 장비, 그리고 서하, 요나라, 금나라 군사를 무찌른 송나라 장군 한세충 4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만인지적의 장수인 항우가 유방에게 패하고 역사의 패배자로 전락하였을까요? 항우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군주로서의 능력은 기대 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학살자로 악명이 높고 민심을 잃었습니다. 초기에 장한이 이끄는 진나라 군대가 율현에 도착하자 항량의 군대가 패했습니다. 숙부인 항량은 항우를 시켜 양성을 공격하게 하였는데 양성을 어렵게 함락시킨 항우는 양성의 군인과 거주민을 모두 학살하였습니다.
이어서 성향을 함락시킨 이후에 또 학살을 저지릅니다. 다음 해에는 진나라 장수 장안을 따라 항복한 진군 20만을 신안산 남쪽에 생매장하는 참극을 저지르고, 이어서 같은 해에 진나라 수도 함양을 점령한 다음 진왕 자영을 죽이고 아방궁과 건물들을 불태웠는데 석 달 동안이나 탔다고 합니다. 함양에 사는 진나라 주민들도 학살합니다. 이어서 제나라 주민들이 스스로 제왕 전영을 암살하였는데 항우는 제나라에 상복한 병사들을 모두 생매장하였습니다. 둘째, 범증이 계략보다 자신의 힘만을 과신했습니다. 참모인 범증이 홍문현에서 유방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미적거리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유방은 홍문현에서 무사히 도주하고 난 다음 장량을 시켜 뇌물을 바치며 대신 사죄하였습니다. 저희 주군께서 주량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미처 하직 인사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삼가 저 장량에게 흰옥 한 쌍을 받들어 장군께 2번 절하면서 바치게 하고, 옥두 한 쌍은 범증 장군께 2번 절하면서 바치게 하였습니다. 항우가 말했습니다. 유방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장량이 대답했습니다. 대왕께서 과우를 질책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듣고 몸만 빠져나가 홀로 떠났는데 이미 군영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항우는 옥을 받아두었습니다. 하지만 범증은 옥두를 받고 그것을 땅에 던져 부숴버리며 말했습니다. 항우와 같은 소인배하는 천하를 도모할 수 없다. 항우의 천하를 빼앗을 자는 분명 유방일 터니 우리는 그의 포로가 될 것이다. 셋째, 청나라 말기의 이종호가 말한 것처럼 얼굴이 두껍고 마음이 검은 유방을 적으로 만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유방은 항우가 자신의 부친을 잡아 삶아 죽이겠다고 하자 오히려 태연하게 구국 한 사발을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방은 항우의 군사들에게 쫓길 때 수레의 무게를 덜기 위해 자신의 자식들을 3번이나 마차에서 떠밀어 내미는 짓도 하였습니다. 유방은 천하를 얻은 후에는 1등 공신인 한신을 죽이고 팽호를 죽인 인물입니다. 유방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항우는 자기 멋에 빠진 인물로 믿어야 할 사람을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할 사람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였던 영포를 못 믿어서 결국 유방의 부하가 되게 하였고 참모였던 범증을 의심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유방의 참모인 진평은 항우의 사신을 맞이하면서 먼저 범증의 사신인지를 묻고 아니라고 하면 진수성찬을 치우면서 마치 범증과 내통하는 것처럼 항우와 범증을 이간시키는 것이었지만 항우는 진평이 반관계에 넘어가 범증을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범증은 진평이 반관계에 걸려 항우에게 쫓겨났고 범증이 사라진 항우군은 몰락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항우는 해하에서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해하 싸움에서 유방군이 100만 대군 중에서 관영이 이끄는 정예군 5천이 추격했지만 마지막 항우의 최측근인 28기의 기병 중에서 2명만을 잃고 기적처럼 26개를 강남으로 향하는 배에 태웠던 항우는 장수로서는 중국사 최고였지만 군주로서의 능력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마천은 항우가 스스로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사사로운 지혜만을 앞세웠으며 옛것을 본받지 않고 패왕의 공업이라 하면서 천하를 정복하고 다스리려다 5년 만에 결국 나라를 망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병사를 잘못 쓰지 못해서 패한 것은 아니다 라고 끌어댔으니 어찌 황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삼국지에서 여포는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숙했고 남보다 힘이 세어 스스로를 비장이라고 불렀다고 하였습니다. 마중적토, 인중여포라는 극찬을 들었던 여포는 항우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삼국시대에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장수였습니다. 백문루에서 여포는 조조에게 명공이 보병을 거느리고 나 여포로 하여금 기병을 거느리게 한다면 천하를 쉽게 평정할 수 있을 것이오 라고 말한 것은 그의 마지막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여포는 정원, 동탁, 왕윤을 거쳐 원소 밑에 있다가 진궁의 말을 듣고 자립하였습니다. 조조의 후방을 기습하여 2년간 일진일퇴를 거듭했으나 결국 패하고 유비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비가 원술과 싸울 때 후방을 기습하여 서주를 차지하였으나 결국 조조와 유비 연합군에게 패배하였습니다. 여포의 장점은 전투력이었지만 단점은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부족하였습니다. 조조와 내통한 진규, 진등 부자는 신뢰하면서 진궁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또 여포는 유비를 너무나 신뢰하였습니다. 여포는 유비의 서주를 빼앗았지만 유비가 원술에게 피하여 갈 곳이 없자 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여포는 원술의 장수인 기령에게 유비는 나의 동생이요. 동생이 여러분 때문에 곤경에 처했으므로 구하러 온 것이요. 나는 성정이 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다만 싸움을 말리기를 좋아할 뿐이요. 라며 자신이 군용 한가운데 화극을 세우고 화살을 쏘아 맞추는 내기를 하여 원술의 대군 앞에 선 유비를 위기에서 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병주의 유목민족이 문화에 익숙한 여포는 자신의 철을 유비에게 인사시켰지만 정착민족의 문화에 젖은 유비는 여포를 경멸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여포는 유비보다 싸움에는 능했지만 뻔뻔함에 있어서는 당연하지 못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를 비롯하여 여포와 유표, 송권, 원소 밑에 있으면서 이쪽 저쪽을 오갔던 인물입니다. 유비는 나무의 울타리 속에 얹혀 사는 것을 전혀 수치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물론 울기도 잘 했습니다. 나관죽은 유비를 평하여 유비는 해결할 수 없는 일에 봉착하면 사람들을 붙잡고 한바탕 대성통곡을 해 즉시 패배를 성공으로 뒤집어 놓았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삼국지 연연은 유비를 한실의 정통을 계승한 명군의 이미지로 묘사했지만 송나라의 유의경이 쓴 세설신화의 식간편에는 형주를 장악한 조조가 유비의 동료였던 배잠에게 유비의 인물평을 들었던 기록이 존재합니다. 배잠은 만일 중원에 있으면 다른 나라를 어지럽힐 만하지만 치세를 이룰 정도는 못됩니다. 만일 변경의 거점을 두고 험난한 요충지를 지키면 한쪽의 주인이 되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대의 일반적인 유비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송나라의 사마강은 유비의 한실 혈통의 진위를 의심하였고 명나라의 왕부지는 유비를 광무제와 동급으로 보려는 명시대의 풍조를 독통감론에서 비판하며 유비가 말하는 한실 부흥을 단순한 정치 슬로건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청나라 말기의 이종호는 항고조 유방의 400년 후에 태어난 유비가 이미 기울어진 한실 부흥을 주장하는 것은 백성들의 입장에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여포는 마지막 백문루에서 최후를 맞으면서 유비의 도움을 간절하게 청했지만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유비는 조조에게 말했습니다. 명공께서는 여포가 정원과 동탁을 섬기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포는 고순과 장로 옆에서 유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놈은 천하에 가장 믿지 못할 놈이로구나. 여포는 힘은 셌지만 사람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